싶은 그 뜻대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윤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민이 안녕. 반가워. 알아요. 앞머리 잘랐어? 내일 볼 수 있겠다. 자, 오늘도 이제 6.25 전쟁 두 번째 시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한미 방위 상호조약 이거를 애걸복걸해서 매달려서 받아낸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받아냈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외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엄청난 많은 양의 책들을 읽었고 또 미국이란 나라를 경험했고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요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됐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내게 됐어. 그래서 이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못 빠지게끔 너희가 빠지면 우리는 북진을 하겠다. 국군을 데리고 북진을 해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리고 있는 방공 포로들을 다 풀겠다. 이러니까 미국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번에 에버레디 플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덜레스 국무장관이 야, 이승만을 제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싸운 이유가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왔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을 제거하면 우리가 이 싸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에버레디 플랜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이승만이 원하는 이 조건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승만이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다시는 남침을 못하도록 저 공산주의 세력이 남침을 해서 이 나라가 위협받지 않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줘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당당하게 조약을 맺었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내밀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은 적이 없거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고 이승만 대통령은 종이 한 장 딸랑 미국에 보내. 우리는 이 조약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약이 어딨어. 그리고 이 미국이 만약에 침략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싸워주겠다. 근데 우리나라 그때 아무 힘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말도 안 되는 조약이고 미국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조약인데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까지 경제 발전할 수 있고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한미방위 상호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조약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한미방위 상호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했느냐. 한국군 20개 사단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70만 대군을 양성하는데 너희가 다 대줘라. 물자를 대주고 모든 것들을 다 대줘라. 이렇게 미국이 약속을 하게 돼. 그래서 이 한국군이 70만 대군으로 지금 급팽창하게 된 것들은 한미방위 상호조약이라는 이 조약 아래에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고 이 군을 유지하는 운영하는 최첨단 무기를 미국이 전부 다 대주게 되고 그리고 거기 무기를 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교들을 1만 명을 미국을 유학을 시켜줘. 그래서 모든 교육들을 다 시켜주게 되고 이 한국의 이 모든 이 군의 이 1만 명의 유학된 이 사람들이 최첨단 교육을 받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보다 가장 선진화된 집단으로 발전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 1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유학을 갔다 오게 되고 최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남한보다 북한이 40배를 잘 살았는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그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어. 근데 우리나라 이 남한은 북한보다 40배나 못 살았던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북한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세계 강국이 됐고 세계의 경제 7위라는 엄청난 이 대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렇게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한국 군대가 급팽창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군이 선진화 집단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는 일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게 어마어마한 조약이다. 우리나라에 진짜 지금 이렇게 한미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가 이 외세로부터 진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 가볍게 보면 안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 국부를 통해서 이 뛰어난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 수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 그래서 런승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이게 달리다라는 거잖아. 이승만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런승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이제 역사를 배우고 잘못된 거짓된 역사를 배워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건데 그럼 당시 상황을 한번 볼게. 옆에 사진을 보면 지금 저기 북한이 이 남한을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모터사이클 부대, 전차 부대 이런 것들을 막 밀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보자. 지혜 안녕. 자, 당시 상황 6월 25일 날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 저번주 이야기했잖아. 그치? 오후 1시에 의정부가 함락됐어. 너희 의정부 알지? 의정부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 북한이 그때 소련으로부터 242대 이 탱크 그러니까 전차 T-42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전차를 받고 그리고 엄청난 항공기를 받아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38선을 넘어와서 남침을 하게 돼. 그래서 인민군이 그때 막 쳐내려오는데 의정부에서 대혼란을 겪게 돼. 막 여기서 내려온 인민군, 여기서 내려온 인민군, 여기서 내려온 인민군이 다 이렇게 엉키게 돼서 그거를 정리하느라 시간이 한참 걸려. 그래서 오후 7시 정도 되니까 정리가 되고 창동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때 창동 미아리 방어선이 형성이 돼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군들이 되게 잘 막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창동 미아리 방어선이면은 인민군이 이 야포를 쏘고 이 전차를 통해서 포를 쏘면은 청와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이 딱 나잖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야. 모든 이 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죽는다. 그럼 이 군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전쟁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쟁이 딱 나잖아. 그럼 바로 피난을 가야 돼. 바로 뒤로 빠져야 돼. 적의 사정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피난을 갔어야 되는데 6월 26일 오전 7시 이전에 서울에서 벗어났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벗어나지 않았어. 왜?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야 된다. 국군들을 독려해야 된다. 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은 상황이야. 그때 이 북한이 전투기를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거나 야포를 가지고 전차포를 가지고 공격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이 전쟁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참모진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카카 피난하셔야 됩니다. 뒤로 후방으로 피난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듣질 않아. 왜? 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야. 오히려 이게 잘못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했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거든. 이게 잘못된 거야. 오히려 뒤로 피난했어야 이게 맞는 건데. 그래서 6월 27일 날 새벽 3시에 경찰들이 이제 보고를 해. 대통령 각하 청량리에 인민군이 나타났습니다.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가 딱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바로 앞에 온 거거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 피난을 가게 되는 거야. 새벽 3시. 코앞까지 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오후 보고로 나중에 이제 딱 이제 결과가 났는데 이게 다행인 게 뭐냐면 이때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잡힐 수도 있었고 그때 6.25 전쟁이 딱 종료가 될 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통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올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건재하심으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공산당들이 선전성도를 하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 이 방송 틀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끝까지 버티시다가 도망갔다 그랬잖아. 이 청량리에 이 인민군들이 왔다는 보고를 듣고. 근데 김일성은 봐보자. 김일성은 평양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야. 밑에 저 사진 저 개가 웃는 사진이 막 해놨는데 개가 웃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야. 그럼 한번 김일성의 행적을 한번 보자.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한 게 10월 17일이야. 근데 김일성이 언제 도망갔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상황으로 보자면은 10월 18일에 도망갔어야 맞는 거야. 근데 아니 그거보다 더 용감하게 싸워서 그 이후에 도망가는 게 맞는 거야. 김일성이 평양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이 소문으로 의하면은. 근데 김일성 이 겁쟁이는 방송을 최후까지 싸워라 방송을 틀어놓고 중국으로 도망가게 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거를 자기가 다 한 짓이야. 자기가 한 짓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이 김일성이 언제 도망가냐? 10월 12일에 도망가.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해 10월 17일이야. 그 전 거 보자.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왜 안 되지? 자,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7일에 이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10월 18일에 이제 6월 27일에 철수하시게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은 그 5일 전에 녹음 방송 틀어놓고 도망을 가게 돼. 그러니까 그때 왜 도망가냐면 김일성 체포조를 운영했는데 김일성만 잡는 작전을 수행하는 거야. 근데 딱 와보니까 김일성이 벌써 도망을 간 거야. 요 놈이 10월 10일에 벌써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김일성을 막 추적을 했는데 김일성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청천강변에 자기 타고 가던 승용차까지 내팽개치고 진짜 험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돼. 그러니까 이 김일성 체포조가 쫓아가다가 도저히 쫓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이 상황을 알고 이제 김일성이 버리고 간 승용차만 가지고 돌아오게 돼. 이게 볼가라는 소련제 고급 승용차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김일성이 어디까지 도망가냐? 만포까지 도망가. 압록강 바로 옆이야. 그리고 무서워서 나중에 중국까지 도망을 가. 야,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들도 대신들이 막 간청을 해서 압록강을 못 건너가는데 김일성은 이 압록강을 넘어서 통화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중국 깊숙이까지 도망가. 도망의 달인인 거야. 그리고 이 가족들은 나중에 만주 심양까지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시키게 돼. 그러니까 런승만이 아니라 런일성이 맞는 거야. 김일성이 도망간 거야. 김일성이 도망간 모든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 방송을 틀어놓고 도망간 것을 역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까 얘기했잖아. 도망간 증거물. 옆에 보면은
저 어떤 분이 저기 자동차를 옆에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셨잖아. 저게 김일성이 버리고 간 자동차가 지금 전쟁 기념관에 가면 있어. 실내에 가면은 이 전차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 옆에 저 김일성이 버리고 간 소련체 외제차가 저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런승만이 아니라 런일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을 노릇이지. 그래서 김일성은 일주일 전에 조국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수치스러운 말도 할 수 없는 진짜 도주행각을 벌인 사람인데 이승만은 끝까지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키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 그래서 이 벤플린트 장군이라는 이 뛰어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게 돼. 야,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다.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국민을 사랑해서 최전선의 병사들을 위로하고 최전선의 병사들을 그렇게 다 돌아보는 걸 보고 이 벤플리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존경하게 돼. 이 벤플리트 장군도 대단한 사람이거든. 전쟁 당시에 아들이 공군 조종사로 참여를 했는데 이 공군 조종사 이 아들이 이 북한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이 북한군에게 잡히게 돼. 그런데 벤플리트 장군이 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게 돼. 아들을 찾으려고 이 수색대를 내보냈는데 그만해라. 나는 아들을 찾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내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을 안 찾게 돼. 이 뛰어난 이 벤플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게 된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을 지키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돌본 거야.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진짜 감명을 받게 돼. 얼마나 감명했으면 자기의 아버지보다 더 존경할 수가 있었겠어. 이 아버지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거든.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간다. 아니, 전 거. 맞다. 그래서 이 김일성과 이승만의 이 행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가 돼. 봐봐, 이승만을 보자. 첫 번째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이 함락되기 하루 전 6월 27일까지 서울을 사수하며 전쟁을 지휘했다. 근데 봐봐, 런일성 봐봐.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켜 10월 3일 아들 김정일과 일가 친척들을 만주 심양 깊숙한 곳까지 죽을까봐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김일성 자신도 국군이 평양에 입소하기 일주일 전인 10월 12일에 평양을 떠나 중국으로 도주하게 돼. 얼마나 비겁하냐. 근데 봐봐. 그리고 이 김일성은 자기의 외제차, 소련체 외제차를 타고 도망가잖아.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떠날 때 탔던 교통편은 차창은 깨져있고 좌석 스프링은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낡은 열차를 타고 그때 후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한반도를 사수했던 거고 김일성은 자기만 살고자 도망간 비겁자 런일성이었다. 봐봐.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잘못된 14살의 그 가출에 의해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경험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불신자 가정에서 전통적 유교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한성 감옥에서 만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관과 국가관을 바르게 가지고 이렇게 전혀 딴판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거야. 낙동강 방어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창밖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창틀을 움켜쥐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어찌하여 착하고 우리 순한 백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한 명이
적 1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진짜 응답이 돼. 나중에 뒤에 보면 알아. 하나님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자, 좀 이따 그 내용은 다시 이야기해 줄게. 6.25 전쟁은 비극, 근데 6.25 전쟁이 되게 비극이었는데 소중한 것들도 되게 남게 돼. 이걸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희가 진짜 국가 간을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저 유엔에서 수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린 거야. 왜? 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첫째, 1948년 유엔 결의에 의해 건국을 시켜놓은 이 나라. 근데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국가가 뭔지, 나라가 뭔지, 자유가 뭔지, 국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권이 쳐들어오고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사람을 죽창으로 죽이고 인민재판으로 사람들을 막 마구잡이로 죽이니까 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공산주의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쳐 죽이는 진짜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이게 공산주의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쫓아야겠다. 몸소 체험을 한 거야.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생기고 애국심이 강화되고 이래서 군대가 필요하고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몸소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체감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이 반공정신, 국가를 사랑하는 정신, 국가관이 없는 거야. 국가관도 없지, 신앙관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유튜브 게임 세상권에 그냥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사는 거야. 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공산주의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건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이분들은 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야기만 해도 치를 떠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확실한 전쟁을 통해서 국가관을 가지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신앙관. 하나님께 이 나라는 기도로서 산 나라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가 저 북한은 폐쇄 경제로 대륙 문명을 못 벗어나가고 중국을 의존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개방하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자유민주주의란 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이 군인이 대규모로 팽창을 하고 우리나라 그때 농사만 짓는 나라였잖아. 총 쏘는 법 군대 가서 배우지, 대포 쏘는 법, 행정, 항공기 정비, 자동차 정비, 배를 몰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근대식 기계 문명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1만 명의 그 군인들이 미국에 가서 최고로 신식의 공부를 배우게 되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근대화의 주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큰 기업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 삼성, 현대, LG. 옆에 보면 탄피들 있잖아. 전쟁하고 난 저 탄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저 옆에 사진 보면 되게 많잖아. 저 탄피를 팔아다가 엄청나게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군대도 팽창하고 기업들도 성장하고 엄청난 이 국가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정립됐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굉장히 비극이었지만 소중한 것들을 남기게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국가관을 가지게 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야.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이 조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진짜 지금 나라가 있을 때 잘 지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굉장히 지금 전쟁의 시대만 본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대통령이었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멀리 내다보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까 앞에까지
환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미국을 경고했지만 미국이 듣지 않아서 엄청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16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쟁통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대학을 다닌다가 이 전쟁이 나서 피난 온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을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거를 세워서 그 전쟁통에 사람들을 공부시키게 돼. 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을 지켜야지 이 나라의 전쟁이 끝났을 때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단 말이야.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나라를 어떻게 선진국으로 만들지 잘 다 배워서 알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와서 이 나라를 진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진짜 많이 발전시키거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게 돼. 그래서 뭐 인하공대도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막 멀리 내다본 이승만이. 너희도 지금 바로 앞에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왜 하냐면 너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기도하냐면 머리가 열리고 지혜가 열려야 돼. 그러면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돼. 바로 앞에 내가 지금 유튜브 게임 세상껏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열려서 내 10년, 20년, 30년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김일성처럼 저렇게 자기 욕심, 자기 가족 이 3대째 이 김일성 부자를 위해서 저 2,400만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가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걸 통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야. 한미 상위 방위 조약 그 아래 가운데. 그래서 이승만을 쓰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승만은 6.25 때 유엔과 미국이 참전하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동맹의 주춧돌을 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은 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적화될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란 이 조약 아래 전 세계 나라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붕괴한 나라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 통해서 미국이 발을 빼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의 전후복구를 모두 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모든 물자를 다 대주고 학생들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 모든 전후복구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한국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경제 발전된 나라 하나님 지키 보호하신 나라 이 아래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아래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무슬림들이 저렇게 5,000명씩 변화되고 이 토고거든. 토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듣고 무슬림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는데 6.25 전쟁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하기도 했어. 한 사람이 10사람을 대신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 그리고 많은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이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돼. 여기 군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육사단이란 이 군대가 있었는데 이 육사단이 얼마나 잘 싸우냐면 진짜 이승만의 대통령의 기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대로 한 명이 10명을 맞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자, 그럼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소대가 뭐냐면 3개 군대 그리고 본부가 모여서 소대가 되는데 한 10명 정도 돼 대략. 그리고 그 소대 10명의 소대가 3개 소대에
모이면 중대가 되고, 그리고 그 중대가 3개 모여서 본부 중대가 모여서 대대가 되고, 대대가 모여서 3개의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되고, 또 연대가 3개 모이고 포병연대가 하나 모여서 사단이 되고, 3개의 사단이 모여서 군단이 되고,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들을 때 편할 거야. 자, 그래서 육사단이란 이 부대가 그 기도대로 엄청 잘 싸워. 자, 이 육사단이 국군과 유엔군 중 가장 먼저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거든. 그래서 수통에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게 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을 보내는 이런 육사단이 이런 부대거든. 자, 그래서 이게 청성부대라고 하는데, 자, 이 부대는 뭐냐면 제2땅굴을 발견해 적의 기습을 야욕을 분쇄한 부대이기도 해. 1973년에 어떤 보초 서던 이 일병인가? 이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군이 땅굴을 이렇게 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이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서 남침을 하려던 계획들을 야욕을 분쇄를 시키는 또 일들이 일어나거든. 육사단이 이런 이제 부대고, 자,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 이제 육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저 동그라미 보이지? 저게 육사단이 저기 있었어. 근데 봐봐. 육사단 옆에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 1사단이랑 7사단이랑 보면은 붙어 있잖아. 근데 7사단과 6사단은 그 사이가 굉장히 멀어. 그게 왜냐면 저 밑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들이 있지. 저게 뭐냐면 무장 공비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한 거야. 그래서 7사단과 6사단 사이에 있던 사단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공비들을 처리하려고 내려간 거야. 그래서 6사단이 원래 15km 정도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84km를 방어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6사단이 엄청나게 잘 싸워. 그래서 원래 이 북한의 계획이 뭐냐면 저 6사단 쪽으로 내려와서 잠시만. 6사단 쪽으로 내려와서 저 국군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이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계획이 무산이 되게 돼. 왜냐면 너무 잘 싸워서. 춘천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1대5야. 그러니까 9,000대 우리 국군이 9,000명이었고 저 북한의 군인들이 37,000명이었어. 아까 이야기하면 군단. 우리 그 6사단은 사단인데 사단 3개를 합친 군단. 그러니까 1대3인 거야. 근데 1대3인데 병력은 1대4. 근데 화력까지 하면 1대5.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야. 여기 1대5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잖아. 1대5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 무기도 북한군은 소련이 대줘서 최신식 무기였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야. 너희 게임 많이 하잖아. 게임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인 거야. 그리고 모터사이클 연대라는 저 부대도 있었고 세계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은 거야. 그때 T-34라고 티거 전차를 그때 독일이랑 소련이랑 싸웠는데 티거 전차라는 게 진짜 강력했거든. 그거를 때려보신 T-34 전차를 T-34 전차거든. 근데 그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이거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인민군 2사단은 1950년대에 최우수 사단,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야 얘네 늦뜸이다, 얘네 최고다, 얘네서 싸워서 이길 부대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우수 사단으로 평가를 받는 이 부대였는데 실제로 싸워봤자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었다. 그리고 저 공산군들이 쳐들어온 게 저 인민군들이 쳐들어온 게 인민군들도 있지만 실제로 중공군들이 대장이었고 소련군의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공산국제연합군이 남침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그때 6사단에 이 뛰어난 연대장들과 사단장이 있었어. 그때 김종호 사단장,
임부택 연대장, 한병선 연대장. 근데 김종호 사단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임부택 연대장과 한병선 연대장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심상치 않은 북한군의 낌새를 느낀 거야. 그래서 비밀리에 정보원들을 보내. 정보원들이 막 가서 몰래 가서 딱 보니까 부대와 전체들이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북한군 막 전체가 40대 화천으로 도착하고 있고, 막 춘천으로 남아 막 이 공격할 태세들이 목격되고 있으니까 얼른 내려와서 임부택 연대장과 한병성 연대장이 이렇게 북한군이 지금 이 춘천으로 쳐들어올 기세가 있구나. 이래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랬고 막 이 임부택 연대장과 한병선 연대장이 막 준비를 하게 돼. 그래서 막 준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춘천 시민들과 이 군인들이 합세를 해서 이 북한군이 쳐들어올 이 예상 침투로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다가 막 높이 벽을 쌓아. 막 총탄이 날라오면 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게 돼. 그리고 막 이 진지를 구축할 때 막 시민들이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국수도 삶아주고 엄청나게 시민들과 이 군인들이 함께 이 전쟁을 준비한 거야. 다른 사단은 다 휴가 가고 농사 짓고 막 그렇게 다 나갔는데 이 6사단만은 저 북한의 낌새를 알아채고 이 춘천 시민들과 전쟁을 준비하게 돼.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유비무환. 다른 부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 북한 괴뢰들을 이길 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해놓자. 이래서 엄청나게 훈련을 하게 돼.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이 그때 철저한 준비를 해놨거든. 유비무환. 미리미리 다 이 근심을 없앨 만큼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당시에도 임진왜란 때도 쾌속정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에 배웠지만 이순신 장군이 막 판옥선이나 이런 걸 만든 게 거북선 이런 게 만든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준비를 해놔서 일본군을 다 무찌른 것처럼 6사단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북한군을 맞을 태세를 다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이 김종호 사단장과 임무택 연대장과 한병선 연대장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 분을 뭐라고 하냐면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보기에 이 세 분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친일파로 계속 이렇게 매도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학도병으로 입대를 하게 돼. 학도병이 뭐냐면 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이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세 분이 일본에 가서 이 일본의 그런 군사 체계와 군인이 무엇을 하는지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우고 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친일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6.25가 발발하기 전에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군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엄청나게 이 공산당 세력을 막아냈던 이 세 분의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국군을 끌어가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앞서간 이 군대의 지식들을 배워온 사람들이 6.25 전쟁 때 굉장히 잘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화통일의 최대한 엄청난 방해자들이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친일파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이 6.25 전쟁에 엄청난 이 전과를 세운 이분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런 친일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북한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역사관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알아놓으면 돼. 자, 그래서 이 6사단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잘 싸웠냐면 저기 왼쪽에 보면은 저게 처음에 계획도야. 북한이 저렇게 처음에 쳐들어와서 봐봐, 서울을 쳐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해. 그리고 6사단이 있는 곳에 6사단을 쳐부시고
저렇게 수원 쪽으로 내려와서 국군을 포위하는 거야. 앞뒤로 포위하는 거야. 그래서 앞뒤로 적을 맞게 돼서 이승만 대통령을 딱 잡으려고 했고 국군을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한 거야. 국군의 이 메인 세력들을. 그런데 원래 저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돼. 이 육사단이 너무 잘 싸워서 이 북한군이 쳐 내려왔는데 오히려 북한군을 밀어내고 북한군을 38선 이후까지 몰아내게 돼.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굉장히 당황한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난 육사단이 잘 싸워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진짜 밀렸어야 됐는데 낙동강 방어선을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밀려야 되는데 육사단이 굉장히 잘 싸웠다. 그래서 이 춘천 시민들과 춘천 사람들이 굉장히 군인들이 잘 싸워서 이 모든 위기를 막았고 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다 적화통일 됐어야 돼. 그런데 이 육사단이 엄청나게 잘 싸웠기 때문에 이 한강 방어선을 제대로 칠 수가 있었고 국군이 전멸될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이 상륙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던 거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안 넘어가요? 위로. 자, 그래서 충천, 홍천 그때 막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제 이 충천과 홍천에서 전투가 엄청나게 결사적으로 방어를 하게 돼. 그래서 그때 곡사포라고 해서 이 포가 있는데 곡사포가 뭐냐면 곡선으로 날아가는 포인데 그거를 이제 이 무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직선으로 쏜 거야. 원래 이 포병이라는 게 숨어서 적한테 포를 쏘는 건데 이게 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직사로 포를 쏘면서까지 그렇게 포탄을 날려서 적을 다 섬멸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아까 T-34라는 전차가 있잖아. 그 전차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포탄을 직선으로 날려서 그렇게 이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 인민군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 자, 넘겨봐.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그렇게 잘 싸웠고 그리고 T-34라는 이 전차를 어떻게 이제 폭발을 시키냐면 이 심일소위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 자주포랑 전차가 내려오니까 6탄으로 가서 접근해 뚜껑을 열고 화염병과 수류탄을 넣고 자폭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진짜 지킨 거야.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킨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야. 저렇게 저 심일소위라는 분이 진짜 저 탱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전차가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그 전차 옆에는 보병들이 꼭 따라오게 되거든. 그 보병들이 총을 들고 따라오게 돼. 그럼 이 자폭 이 대가 가서 이 수류탄과 화염병을 가지고 저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뚜껑에 넣고 화염병을 넣고 그다음 뚜껑을 닫고 뛰어내려야 되거든. 근데 옆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이게 저 탱크로 접근해서 화염병을 넣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근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관 총탄, 포탄을 뚫고 전차를 화염병을 가지고 이 수류탄을 가지고 저렇게 다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의 피 흘린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홍천선은 11명의 특공조 6탄 공격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제 또 똑같은 공격을 하는데 화염병이랑 수류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조달진 일병이란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싸웠어. 근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저분들이 이제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넣고 화염병을 넣고 뚜껑을 닫잖아. 그럼 뛰어내리는데 그게 빵 터지면서 이 사람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아갔는데 나뭇가지에 걸린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11명의 특공조 6탄 공격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서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그리고 육사단이 잘 싸우니까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치고 올라가서 이 인민군들을 38선 이전으로 막 후퇴를 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열이 받은 거야. 인민군 최정예 사단이고 진짜 그때 최정예 무기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인데 9,000명도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국군을 이기지 못하니까 속에서 분이 나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 군단장을 막 해임시켜버리고 사단장을 해임시켜버리고 막 7사단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서 막 화가 나서 막 이 인민군이 막 그때 막 다 저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 전차랑 사진 보면 전차랑 자주포랑 저렇게 다 박살이 나게 돼. 병력수는 1대4요. 포병 전력은 1대12요. 절대 열세를 극복한 게 뭐냐?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자기 육체를 돌아보지 않고 진짜 목숨 걸고 뛰어오던 저 자폭부대와 그리고 육사단의 목숨 건 전투 미리미리 준비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상자를 보니까 국군은 368명이 죽었는데 인민군 사상자는 6,792명. 1대 20인 거야. 엄청나게 잘 싸운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춘천 시민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이 인민군 사상자와 국군 사상자가 엄청난 저렇게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김운환이라는 춘천 전투 당시 16포병대대 중위라는 분이 어떤 이제 이런 수기를 남겼냐면 우리는 포병대대 하나인데 북한군은 4개 보병연대에 1개 포병연대가 더 지원을 했다. 당시 국군과 인민군의 비율은 보병은 1대5, 포병도 1대5였다. 대전차포는 1대9 정도 우리가 열세였다. 근데 밑에 보니까 춘천 전투는 시민과 함께한 전투였다. 춘천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육사단이 저렇게 춘천 전투에서 엄청나게 잘 싸워서 이기게 돼. 그리고 이제 동랑리 전투라는 이런 또 전투를 육사단이 벌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위에 김재호 교사라는 저분이 학교에서 막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처럼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재호 교사가 창문을 딱 바라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인민군인 거야. 그래서 인민군이 오니까 막 이제 막 벌벌 떨었겠지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이 인민군이 가다가 김재욱 교사에게 물어봐. 국군이 지나갔냐? 그러니까 김재욱 교사가 거짓말로 속여. 국군이 철수했다. 그래서 이 인민군이 이 학교에 매복을 하고 있게 돼. 국군이 철수했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데 김재욱 교사가 4km 떨어진 국군에게 막 몰래 달려가. 진짜 목숨 걸고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국군들에게 우리 학교에 지금 인민군이 숨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육사단 이 임부택 중령이란 7연대 이 연대장이 아까 이야기한 그 연대장이 이 부대를 끌고 이제 이 학교로 가게 돼.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인민군 사단과 연대, 사단이 큰 거잖아. 연대가 3개 합쳐지면 사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대3으로 싸우는데 엄청나게 잘 싸우게 돼. 그래서 인민군 2,186명 사살, 포로 132명, 그리고 막 엄청난 이 무기들도 뺏게 되고 이 국군 이 전투 승리로 아까는 춘천 전투는 방어에서 그렇게 잘 싸운 건데 이거는 진짜 맞붙어서 1대3으로 맞붙어서 엄청나게 잘 싸운 이 전쟁이었다. 그래서 육사단이 이렇게 엄청난 방어전이 아닌 맞짱 떠서 이긴 이 첫 전투였다. 그래서 이 전투가 너무 잘 싸워서 저렇게 영화까지 나오게 돼. 그 당시. 자, 그래서 육사단이 그렇게 잘 싸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문산 화천호 전투라는 데서 싸우는데 중공군 3개 사단을 섬멸하게 돼. 육사단이. 그때 이 중공군이 인해전술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진짜 막 끝도 없는 머릿수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머릿수로 막 밀어붙이니까 이 국군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밀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중공군이 어떻게 국군과 미군을 상대하냐면 국군은 조금 무기가 부족하니까 무기가 빈약하니까 국군 1개 사단을 상대할 때는
3개 사단을 데리고 와서 맞붙게 돼. 그리고 미군과 상대할 때는 미국 1개 사단대에 6개 사단을 붙여버려. 그래서 싸우는데 처음에는 작전도 모르고 인해 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맞붙어서 계속 밀리게 돼. 근데 이제 미군이 알게 돼. 아, 이 중공군이 요렇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랑 이제 제대로 한번 붙게 되는데 이 장도영 장군이라는 육사단이 대장이 바뀌어. 장군이 바뀌어. 아까는 이제 김종호 이제 사단장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장도영 장군이라는 이 분으로 바뀌고 이제 육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이제 맞붙게 돼.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야. 늘 지게 되거든. 이 인해 전술을 모르기 때문에 중공군만 만나면 깨지게 되니까 이 장도영 장군이 이 철모에다 결사라는 거를 딱 다 새기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라. 이렇게 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철모에다가 이걸 쓰게 만들어.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 지도를 보면은 저 전사님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게 하나의 연대야. 연대가 3개의 사단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대가 3개를 합치면 사단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대가 거의 뭐 10대 1로 싸우는 거야. 10명이 몰려오는데 혼자서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리고 2개 연대는 돌아가서 저 사단을 포위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사님이 아까 그 동그라미 친 저 2개 연대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전투를 앞두고 적대를 막아야 되잖아. 1대 10이잖아. 그러니까 용문산 전투를 앞두고 진명석 대대장이라는 분이 작전회에서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깨끗이 죽자. 그리고 자기 지갑에 있는 지갑과 수첩과 가족사진, 신분증을 다 모아서 불을 붙여. 이게 뭐냐? 이제 우리 죽었다. 이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제 우리 여기서는 끝이다. 이 각오로 싸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런 이렇게 회고로 써놨거든. 전투가 끝나자 뭐 이런 밑에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연대 뒤에 이 2개 연대가 돌아가서 이 3개의 사단을 포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중공군이 역포위를 당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전멸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육사단이 죽자사자 쫓아가 60km를. 그래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60km를 쫓아가다 보니까 화천호라는 그 호수 앞에 다다르게 돼. 그래서 이 국군들이 높은 곳에다가 총을 설치하거든. 기관포라는 거. 그걸 설치하고 막 이 중국군들을 죽이게 돼.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 국군들이 거의 중공군을 사냥하는 식으로 막 다 거의 죽이고 선멸하고 도망한 사람들은 화천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막 벌어지게 돼. 막 죽고 막 난리 나고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뗏목 타고 가려다가 빠져 죽고 막 거의 아비규환이 되게 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게 일어나. 그래서 중공군 3개 사단이 섬멸되는데 중공군 24,142명이 사살되고 수많은 포로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거를 오랑캐를 격파하는 호수다. 그래서 화천서주지 8호라고 개명을 하게 되고 이게 8호 뜻이 뭐냐면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육사단이 이렇게 중공군을 8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8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으니까 이게 몇 년 동안인가 그 물고기를 안 잡아먹었대. 왜냐면 사람들이 빠져 죽으니까 그 물고기들이 사람 시체를 뜯어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물고기를 안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게 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선 8호라는 이제 이름 기분 나쁜 거야. 왜? 중국이 대패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대붕으로 바꾸자.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중국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깨갱하잖아.
그러니까 파로란 이름을 대붕으로 바꾸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이렇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회단체들이 반발을 했어. 왜 우리가 중국말을 들어줘야 되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6.25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승리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중국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육사단을 보니까 최대 적을 사살했고 1950년에 이렇게 6.25 전쟁에서 이렇게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가서 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부대고 화천호 용문산 전투에서 세계사단을 전멸시킨 부대에 엄청나게 잘 싸웠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기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의 기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1대 10으로 엄청나게 잘 싸운 전투들이 많았다. 왜?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첫 번째는 기도가 있었고 저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을 주님이 쓰셨고 그리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저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가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나를 보고 하나님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역사관을 하는 거고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이 롯이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나라를 통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국가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잘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문제가 없었어. 왜? 빨리빨리 나가려고 빨리빨리 한 거야.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 하려고 오늘도 원래 더 나가야 되는데 전사님이 지금 내용을 중간에도 내용 다 건네뛰었어. 중간중간 내용 필요한 내용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하자 알겠지?